김정일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머. 고국항쟁위원회라는 이름이 달리고 그다음에 김일성이를 저거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생기니까 인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전단을 한 5만 장을 만든 거예요. 5만 장이요? 네. 구국항쟁 최고위원회는 김일성, 김정일 죄행 심의하고 제3 몰수 사형 언도. 김정은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아마 김정은의 뇌 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른 공포스러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가 직접 자청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정은 암살은 우리도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시도가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총 26번의 암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총 26번의 암살. 진짜요? 뭐야? 짧은 시간에? 실제로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에는 암살 기도가 총 9차례 있었고요.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총 14차례가 있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구나. 점점 많아져요, 진짜. 표면적으로 보고되고 드러나지 않은 암살 기도까지 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핵심 보위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른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 신빙성이 있고 김진 기자님, 예. 이렇게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는 걸까요?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더욱더 이 같은 시도들이 거세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믿고 따르고 싶어도 아무리 세뇌된 사람이어도 머리로 이해가 돼야 마음이 가는데 왜 김정은이 저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왜냐? 김정일만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계 구도를 만드는데 북한 군부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갑자기 떠나면서 그 어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피덩이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피덩이 김정은이 그 정점에 오르는 것에 대한 후계 구도 작업이 없었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서 굴러먹다 떨어진 후계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감이 더 크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3대에 걸쳐서 독재가 세습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북한이 유일합니다. 요즘 세상에. 북한 주민들이 이른바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것. 300년 살아가니까.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경제난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전염병도 돌죠. 가뭄이 있죠. 태풍 있죠. 물난리 나죠. 네. 악재는 악재대로 다 겹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저항감이 필연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이제 의식 상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체제를 이제 거쳐가면서 김일성은 그나마 명분과 업적이 있었어요. 항일도 했고 인민이 지상낙원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도 했고 반면에 김정일 아들이죠. 그는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이런 명분은 있었어요. 지금 김정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제적인 역량도 없고 아버지의 도움도 없고 할아버지 도움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독립적인 상태에서 서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나 나나 비슷하지 너는 그냥 부모 잘 만난 거고 나는 그냥 너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 부모만 죽도록 고생했고 내 신세가 yo망욕거리니까 같은 이런 그 평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트럼프랑 관계도 이렇게 그렇죠. 깨져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격화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박수당 막 열심히 쳐야 되고 경건한 마음 그 정책이 바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천만 심장이 폭풍 같은 환호성파처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 가문에 이제 서로 형제간에 이제 경쟁이 있거나 권력 투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측근들 서로 그 충성 경쟁하다가 밀리고 억한 감정이 있고 하는 과정에 억한 감정 생기면은 정의로워진다는 거거든요. 벌써 그 통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불특정 인물들인 거예요. 이자 같이 그런 분들, 지금 나 같은 사람들. 이거는 어디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행사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 때 주로 이런 반여 그들의 입장에서 혹은 암살 시도, 모의, 전복, 혁명, 평양 중심의 권력 중심부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는 숙청이 됐거나 추방이 된 간부의 가족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는 평양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추방이 됐으니까 네. 숙청이 됐으니까 지방에서 중심적으로 이런 혁명 모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그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중심부에서도 주변부에서도 평양에서도 지방에서도 하다못해 정말로 하급 인민군 병사 차원에서도 못 살겠다 엎어보자라는 이 같은 혁명 기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김정은이 나름 되게 프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놀랐던 게 억류아동병원에도 예고 없이 막 와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주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애도 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상회담하러 왔을 때 막 허위변도만 이렇게 딱 들었었잖아요. 그걸 보고 아 되게 많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구나, 뭔가 의식하고 있구나. 그만큼 그런 움직임들이 김정은의 그 뭐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호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거리입니다. 그렇죠. 특히 저격거리. 김정은 시대 이전까지는 집중 경호 반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2km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저격을 하거나 어떤 위협 행위가 있을 때를 대비하는 그렇죠. 관념적인 집중 경호 거리인데 이게 최근에 4km 반경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이것까지 가운데 딱 받고 주변에 반경 4km에는 사실은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집중 경호 구역을 이렇게 넓혀 놓는 거죠. 엄청 큰 거예요, 4km면. 그리고 주변에 드론 감시 부대가 창설이 됐다고 합니다. 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이 굉장히 드론을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네. 우리나라로 많이 날려보내기도 했었고 그 이전부터 중국과 북한의 드론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드론을 띄워서 2중, 3중으로 감시하는 거죠. 하늘에서도 감시를 하게 하고. 26건의 암살 미수 사건.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누가, 왜, 어떻게 시도를 했고 그게 가능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김진 기자가 특별히 준비한 김정은 암살 미스터리 만나보시죠. 동해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체. 2018년 12월 동해에서 우리 해군은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이 배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북한 주민 3명과 한 구의 시체. 이 배는 곧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의 정체에 대한 놀라운 추측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사실 김정은의 암살조였다. 사건은 며칠 전 북한 강원도 원산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선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이는 대규모의 리조트 단지가 건설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병사들. 이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소식. 김정은이 원산 건설 현장을 시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반란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오는 날 김정은을 암살하고 곧장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 와, 계약시였고 계획이. 치밀하다. 그러나 암살을 모의한 병사들은 붙잡히고 계획은 미수로 그치고 맙니다. 이들 중 4명은 가까스로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1명 사망, 와. 나머지 3명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며 이들의 거대했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북한 병사가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건 정말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야, 무섭다, 진짜. 그만큼 이제 불만이 많은 거지 뭐. 이 최근에 나타난 이 사건이 김정은 암살과 관계가 있다라는 추측,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2018년 12월에 벌어집니다. 첫째 알려지기로는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의해서 북한 선박이 구출됐다. 그 즉시 북으로 북송이 됐다. 그런데 그 선박 안에는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항구가 있었다. 미스테리하지만 뭐 그렇게 특이할 건 없던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일본의 주간지인 슈간 겐다이, 우리말로 하면 주간 현대지의 편집위원이 일본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참 의장격인 전직 통합 막료장과의 이 대담 기사를 추후에 써냅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면서 네. 당시에 저 북한 병사 3명이 일본으로 망명 중이었고 저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갈마지구에서 고된 고역을 이기지 못하고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다가 급히 탈출을 하던 암살 모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교롭게도 이 2018년 12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그때 사건을 되돌려 봤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중간 해역에서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과 그다음에 일본의 초계기가 대립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너무 가깝게 날았던 문제. 기억납니다. 한일 간 레이더 공방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경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함정 위로 낮게 날며 접근했고 다시 기술을 돌려 공대함 공격이 가능한 추격 비행을 했다면서 일본의 도발을 지적했습니다. 또 함정 뱃머리를 가로지르며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협 비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우리 군은 강경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주장은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우리 측을 위협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의 주장은 우리 측의 광개토 대항함이 먼저 레이더로 일본의 초계기를 조준을 했다. 이때 주간 깬다이에서 나온 주장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이 북한 주민들을 저지하고 잡아서 북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한일 간의 무력 충돌도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보도되면서 암살 가능성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고위층에서 최측근에서가 아니라 좀 약간 병사들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약간 의아해요. 상당히 좀 의아한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일반 주민들, 일반 병사들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미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병사들 사이에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용인하지 못하는 불만이 굉장히 크게 차 있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건인데다 특히나 김정은 체제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식의 세뇌 교육, 주입식 세뇌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은 암살 미스터리 두 번째. 평양거리 한복판에서 발견된 기관총. 평양의 복합 편의시설 류경원의 완공을 앞둔 어느 날 거리를 걷던 평양 시민은 류경원 근처 향나무 아래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나무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기관총. 기관총. 누군가를 겨냥하듯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기관총의 최종 타깃은 북한의 절대 권력 김정은. 사실 그날은 김정은이 류경원을 비롯해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찰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깝게 있었는데 암살자는 김정은이 시찰할 세 곳을 미리 파악하여 적당한 곳에 기관총을 숨겼던 겁니다. 최고 국비인 김정은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 해외에서나 구할 수 있는 기관총을 준비했다는 점, 김정은의 암살 배후는 대단한 거물로 추정되는데 특히 배후로 의심받는 인물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하지만 정황만 있을 뿐 끝내 암살자와 배후를 밝히진 못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고도 예정대로 태연하게 현지 시찰에 나온 김정은. 이후 김정은의 관저와 별장에는 장갑차 100여 대가 세워졌고 각종 무기로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날 김정은의 목숨을 위협했던 암살자와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김정은 암살 시도. 북한의 절대 권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듣고 보면서도 지금 완전히 대단히 깜놀입니다, 지금. 아이, 저게 상상도 못 합니다. 우리 군사복무 때는 아예 꿈도 못 끼던 이 상황인데, 인민군대 평양시 구분대에는 실탄 자체를 논아 안 줍니다. 네. 다 공탄만 주지. 저 장군님 보위 때문에 실탄 자체를 안 줍니다.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저 기관총이 어디를 겨누고 있었느냐. 아, 방향. 김정은의 동선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주장에 장전이 돼 있었다. 사람은 없었는데 북한 내에서 완벽하게 전 세계에서 군비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 그것도 평양에서 장전된 채로 김정은의 극비리의 동선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 선에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최고 권력에 준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배후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건설 현장, 김정은이 시찰하기로 한 건설 현장은 장성택 휘하의 군이 건설을 주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기관총이 발견됐다, 장전돼 있었다, 김정은의 동선이 리크됐다, 누출됐다. 거기에 그 공사 지역은 장성택 휘하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 배후에 장성택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사건은 북한 내에서 쉬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동아일보의 탈북 출신의 기자가 북한 내부에 있는 은밀한 취재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은 그 사건 때문에 장성택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건 정말 사실일 것 같아요. 독재 사회에서 최고 권력을 제외하고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뭔지 아세요? 총이나 탱크를 쓸 일 없이 최고 권력자의 머릿속에 정적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정적에 대한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그거 괴롭지. 앞에 보세요. 장성택이 했다라는 물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다만 정황이 장성택 휘하의 군이 건설을 하는 곳에 장전된 기관총이 김정은의 동선을 겨누고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장성택이 했을 법하죠. 김정은은 이 사건 이후로 아마 자기보다 더 커 보였던 고모부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직전 해까지 김정은의 공개 시찰을 장성택이 무려 102번 동행합니다. 다 같이 나간 거예요. 102번 동행하고 북한 언론에도 노출이 됐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5월까지 장성택이 13차례만 북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명한 건 이 사건 이후에 장성택의 입지가 좁아졌고, 추측컨대 김정은 마음속에 고모부를 향한 의심은 이 사건으로 분명하게 싹이 텄다. 의심은 시작이 되는 게 문제지, 시작되고 나면 다 그렇게 커져. 금방 커지지. 와이프한테 찍히면 큰일 나잖아. 뭔가 이것도 다 머리카락 같고 여자 머리카락 같고 뭐 이렇게 보이죠. 어쨌든 이런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면 김정은은 그 이후에 엄청 조심했겠네요. 그렇죠? 맞아, 그렇게. 김정은이 이 사건 직후에 굉장히 쫄았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경호 규모가 달라졌는데 못 보던 장갑차가 정말 무더기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좀 따져봤는데 장갑차가 100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주변에. 예, 장갑차, 탱크 100대. 아, 옛날 왕보다 더하네. 김정은이 주로 이용하던 별장, 김정은의 관저, 김정은의 어떤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있는 곳에 장갑차 100여 대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 주변에 경호하는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멧을 쓰고 자동형 기관총을 들고 나오고, 특히 제가 굉장히 유의 깊게 본 것은
경호원들이 골프백 같은 거를 이 사건 이후에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들이 추측하기엔 그 골프백 안에 기관총과 자동 소총과 수류탄과 중화기 등을 넣고 다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그 북한 내부에서 절대 존엄인데 김정은을 그 암살하려는 시도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능할 것 같은가요? 북한 사람들이라면은 다 기억할 만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 2004년에 있었죠. 용천역 폭파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 용천역에서 최악의 폭발 참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1,3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용천군 보이부 등 공공건물 12곳과 가옥 약 9천여 채가 붕괴 또는 반파되고 용천 역사 주변 500m는 거의 함몰되었으며 피해 범위가 지름 4km에 이르는 등 용천 일대가 완전 폐허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용천 일대는 구출 작업을 펴고 있는 군인 외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지나간 차량은 모두 압수해 사고 현장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역이 통째로 폭파가 된 거예요. 이제 얼마나 큰 폭발이었냐면은 역만 폭파된 게 아니라 역 근처에 뭐 초등학교, 뭐 공장 다 날아가가지고 마치 그 위성 그 공중 사진이 마치 정말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2004년에? 네. 2004년에 있었어요. 그 뒤에 핸드폰을 못 쓰게 했어요, 북한에서. 맞아요.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그거를 터뜨리려고 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핸드폰이 전면 금지됐었죠. 그게 김정일이 이제 현지지도 나갈 때 똑같은 기차를 앞에 출발시키고 중간에 세우고 또 붙는데요. 근데 그 폭발조가 처음에 오는 기차가 김정일이 탔다고 생각해 터뜨렸는데 사실 김정일은 나중에 기차에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대요. 근데 김정일이 그 이후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더 이상 현지지도도 안 나오고 중국 네. 그러면 김정일 기차가 지나갈 때, 1호 기차가 지나갈 때 주민들은 손 안 흔들어요? 모르죠.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이 행사 모릅니다. 그런 거. 어떤 기차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기를 통과한다는 건 정말 고위의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그냥 수업 듣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그때. 김정은의 몰락을 바라는 그 세력들이 뭐 내부뿐만은 아니잖아요. 맞아. 김정은 참수작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비웃고 있는 김정은. 그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은 참수작전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콕 집어 제거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참수작전은 북한의 주요 지휘부, 그러니까 김정은을 직접 겨누는 작전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작전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을 때, 핀셋 제거했을 때 참수작전을 하는 겁니다. 제목이 바로 그렇게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에도 이 참수작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계상.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가, 김정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은신하는 루트를 식별해서 봉쇄하고 통제하고 핀셋으로 제거한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퇴각한다라는 작전이 있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18년에 당시 미국의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국장이 평양을 갑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CIA 국장을 만나는 자리니까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때 대뜸 김정은이 폼페이오를 보자마자 CIA 국장이잖아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일화가 납니다. 정말로 미국이 나를 암살하려 하는가? 그러자 폼페이오 국장이 악수하면서 농담조로 뼈있는 농담을 건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암살을 시도 중이다. 아, 무서워. 유사시라는 게 정말 전쟁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전쟁 시나리오일 뿐이 아닌가. 실제로 그건 계획이 아니지 않나. 이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야? 바로 스텔스기. 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F-35의 로키드 마틴 스텔스기를 도입하게 결정이 된 거죠. F-35는 100% 스텔스가 강점입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의 스텔스 기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스텔스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겹겹이 감싸서 엔진열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기술을 스텔스 기술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 레이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전투기의 큰 형태, 특히 레이더를 쏘면 이 비행기의 동체와 날개에 레이더가 반사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레이더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갔다 오는 걸. 그렇죠. 요즘 스텔스기가 요건을 갖추려면 엔진 열을 최소화하고 동체랑 이 날개 밑바닥에 특수 도료를 칠해서 레이더 신호를 반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더에는 아주 작은 구름이나 새 한 마리 정도로만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투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스텔스기를 어떻게 참수작전 때 활용할까? 간단합니다. 보통 공군의 작전은 여러 편대가 함께 비행을 해서 들어가는데 스텔스기 한 대만 DMZ를 넘어서 김정은의 주석궁이나 김정은의 집무실 탁 폭파시키고 스텔스기를 돌아오면 되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 밤에도 자기가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을 위협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에 의한 비밀 작전뿐이 아닙니다. 바로 놀라운 영상을 공개합니다. Democracy is a fragile thing. Democracy is a fragile thing. More fragile than you want to believe. 영어 잘한다. If the election fails, there is no democracy. 김정은 영어 이렇게 I don't have to do anything. You're doing it to yourselves. It's not hard for democracy to collapse. All you have to do is nothing. 아니 선거가 실패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이거를 정말 김정은이 민주주의를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느낌인데 이게 말이 정말 저렇게 말한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이거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니까. 절반 맞으면 맞은 거야. 대단하다. 절반이 맞다라는 것은 대타입니다.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Democracy is a fragile thing. 사람이 아닙니다, 저. 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인데요. 네, 진짜 똑같은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어떤 감정, 그다음에 아까 입꼬리, 근육, 말투, 어떤 이 쪽까지 학습을 합니다. AI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영상 합성 기술은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AI를 접목해서 고도의 가짜 영상을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웃는 표정을 봤거든요. 왜냐면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근육이 많이 움직일 때가 화났을 때도 아니고 울 때도 아니고 사람이 웃을 때. 맞아요. 웃을 때. 희석형 지금 하회탈. 하회탈.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미리 씨, 왜 이렇게 지금 진지하게 보셨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 내용에 따라서 진짜 북한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가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한국 드라마 이제부터 마음껏 보세요 하면은 그러면 진짜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만약에 저 김정은이 저렇게 해갖고 해킹해서 나가면 그 핵시설 다 이제 문 닫고 그 가지고 있는 핵을 다 폐기하라고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툰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김정은이한테. 그래서 그 터뜨리기 전에 핵무기 시설을 좀 다 내려놔라. 요거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이만갑 식구 중에 실제로 북한에서 큰 혁명을 내가 모의하겠다, 쿠데타를 모의해보겠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이명선 대표님. 네. 제가 혁명의 전문가죠. 우리 명선사님. 설마. 미사일 건설기지를 맡고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1일 이순환 임영선 인민군 중위는 오늘 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 상황과 주민 생활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13년 동안 북한 군사건설국에 근무하다 제3국으로 탈출해
지난 11일 귀순한 이명선 북한군 중위는 오늘 귀순회견에서 자신이 속한 군사건설국이 80년대 말부터 미군 기지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저의 그 장도 중강 그 일대에 우리 지금 한 개 료단이 사려단 길이 가서 지금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그 하사관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소련에서 그 발간한 막스 레닌주의 그 정치경제 이런 책을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북한이 이게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봉건국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다들 모르게 김일성이 비난하고 김정일 비난하고 당 정책 비난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의 결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몇 년도 언제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획을 그 수립되기 시작한 거는 여기 남한의 88 올림픽 요 시점부터 이제 간판 없는 독서의 식으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금지된 서적,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적이나 이런 거 보고 하면서 또 남선 방송도 듣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이니까 하연히 이제 그게 조직화되더라고요. 23살부터 5살 사이들이니까 결국은 북한 사회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좀 알게 되고 하니까 비판이 되고 그 비판이 결국에는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군인들이. 그러다가 89년도, 90년도에 김일성 교시가 95년도까지 통일을 못하면 나는 통일을 못 본다. 그 귀신인 것 같아요. 그러게. 94년도에 그 서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나 뭐 어진호 무력부 여기서는 빨리 이거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맞아. 그때 그런 얘기. 전쟁 분위기로 막 넘어간 거예요. 아, 좀 과격한 발언과 교시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대는 되게 전략 미사일 기지나 탄도나 이런 것을 시설하는 부대거든요. 비밀리에. 그러니까 우리 부대 쪽으로 빨리 시설을 완성하고 지하 발사장이라든가 지하 비행장 시설을 빨리 완성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알고 우리 청년군인들이 야 이거 전쟁 터지겠구나. 우리 90년도 군대에 나갔을 때 통일병사라고 그때 들끓었습니다. 그렇지. 예, 수령님 맷돌 때 통일을 선물한다라고 그때 말이 돌았거든요. 전쟁. 예, 그렇죠. 통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북한의 이제 병력 배치를 아니까 일주일이면 다 초토하다 이거는. 그걸 뜻을 내게 하면 방법이 뭐냐 하는 쪽으로 이제 청년군인들이 막 얘기하다 김일성, 김정일을 제거하는 거야. 어머. 김일성, 김정일을 제거하는 거야. 어머. 안중근 의사처럼 우리도 혁명을 하자. 와.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조직화되니까 야 이게 해서 또 어떤 친구는 또 그 아이디어도 내고 조직 이름을 달자 해가지고 고국항쟁위원회라는 이름이 달리고 그다음에 김일성이를 저거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생기니까 이건 누구도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최고위원회고 7명만 알아야 된다 하니까 그 7명이 딱 이제 규합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비밀을 딱 나눌 수 있는 건 7명의 수뇌부. 그렇죠. 예. 그런 찰나에 그 우리 친구가 김일성 허위 총국에서 그 경호부대에서 근무하던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91년 9월 23일 그 추석날이죠, 그날이. 그날에 김일성 주석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묘, 성묘 거기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 행사. 그것을 이제 저기 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경비서장이니까 총을 몇백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총은. 모든 지휘부 군관들 권총은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또 권총 2개를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딱 이렇게 탕탕 붙을 때에는 사람이 이 생각이 하얘지기 때문에 숙달되지 않은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그렇지, 리허설을. 거의 권총 사격은 최소한 20m 앞에까지 접근해야 되거든요. 막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우물우물하는 순간에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혁명에 성공을 해도 고사가 분명히 북한이 봉쇄하고 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혁명을 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전단을 한 5만 장을 만든 거예요. 5만 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3일 밤 10시부터 세계 방면
저기 동해선, 함경북도 무산에서부터 평양, 또 신의주에서 그 평양선, 평양에서 황해도선, 이 세 개선을 이제 전단 살포를 한 거죠. 와. 당시 이제 만들어서 배포했던 삐라 내용을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저 뭐야? 오, 북한군. 삐라 내용을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구국 항쟁 최고위원회는 김일성, 김정일 죄행 심의하고 제3 몰수 사형 언도. 그 전단은 내가 여기 남한의 서울에 오니까 우리 안기부의 세장에 와 있더라고. 우리 안기부의 세장에 와 있더라고. 아니란 말이죠. 그 안기부에서 그걸 보여줘가지고 내가 카피한 거예요. 우와. 그 모임에서 같이 모의를 해서 내용을 정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다 그냥 아니지. 알아서 써요? 이거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저거만. 감회가 새로운데 필적 감정 피하려고 이제 친구들 얘기하듯이 각자 왼손으로 왼손으로 그걸 이 자동차 타이어 튜브 그 꼬매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얀색 구멍 이렇게 있는 게 다 고무에 있는 그거 울퉁불퉁하니까 이런 이렇게 비슷하구나. 그것도 그 한 사람이 쭉 새기면은 그거 알리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이 김자하고 또 일자하고 제일 못 쓴 글씨가 내가 쓴 거예요. 한 5 숫자는 내가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날 23일 날이죠.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 3명은 이제 성명하는 저격하는 대로 이제 떠나갔고 23일 날 아침 10시에 정식 행사가 있다. 근데 그 행사가 없은 거예요, 이게. 엄마. 그 행사가 없은 거예요, 이게. 엄마.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일찍. 행사가 없으면 빨리 우리한테 지금 삐라뿌리로 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통신 장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핸드폰도 없고. 뿌린 거예요. 아이고. 잊지 않고. 제가 90년대에 군대 나와서 그때 소문 돌기 소대장이가 평성에서부터 평양까지 들어가는데 삐라를 저래 기차에서 뿌렸다고 그때 소문 나가지고. 맞아. 아니 그때 우리 군대에서 보위부 내 쪽으로 해가지고 사회나 군부에서 내 쪽으로 해가지고 저 잡으면 죽인다라고 완전히 우린 하선사들 그 잡으면 죽이겠다고 한 게 바로 임명선 대표님인 줄 몰랐어. 와, 여기 혁명의 원수가 여기 와 있었으니까. 혁명의 원수. 혁명의 원수. 사회 보위부에서도 그때 일시 동시에 인민군대하고 사회 전 국가보위부 총동원했습니다. 그때 무조건 잡으라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바로 대표님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명선 대표님처럼 독재를 막으려는 그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얘기만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네, 최근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던 혁명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남성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자, 과연 그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분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와야 이거 대단하다. 이 자리에 모신 도희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북한 내부의 혁명 조직원과 오랫동안 교분을 쌓았던 사람이고 현재 피랍 탈북 인권연대라고 하는 국제 인권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김정일 위원장을 고소하신 분입니다. 아니, 진짜요? 아니, 이거 뭐예요? 진짜로요? 제가 저때 이제 앞에 안내를 제가 맡았고요. 제가 앞에서 손기스로 여기가 스페인 대사관이다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비디오로 촬영을 했고 북한이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자기들은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사들을 진행하겠다. 자기는 인간폭탄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 범죄의 진상을 논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한다. 색도 냄새도 없는 극히 미세한 극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수뇌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용 의자에 주입시키는 테러 방법을 모의하였습니다. 이 북에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이와 연락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야. 연락을 해 와서 먼저 2년 동안 가까이 교분을 나누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형님 아우의 관계가 됐죠. 예, 그렇게 진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조직원이 하필이면 왜 도의윤 대표님을 딱 지목해서 왜 대표님께 연락을 드린 걸까요? 방금 제가 이제 소개 말씀에 피랍 탈북 인권연대라는 그 인권 활동이에요. 피랍이 바로 이제 납북자라든지 이 국군 포로 또 그 가족들의 인권 이런 문제를 지원하는 단체고, 네. 또 탈북자들의 구명 활동도 진행했던 단체고, 또 이것을 단지 구명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상당히 부합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더 대표님은요, 우리가 통일투쟁 동지죠. 한 20년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자유대안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도 대표님이 그 투쟁의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투쟁의 결과다. 와. 그 감사합니다. 그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강화문에서 투쟁을 하고 피납자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 투쟁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2002년도에 도의윤 대표께서 우리 탈북민 25명을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시키고 그것을 다 사진 촬영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하기 하루 전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북자들은 상기된 모습으로 준비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 모자를 쓴 채 버스 안에서 스페인 대사관을 둘러보는 탈북자들. 탈북자 25명이 중국 공안을 물리치고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하는 순간 해외 10여 개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한국인 3명이 당시 이들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국내의 많은 단체들이 국가가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민간 단체들이라 할지라도 난민 수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앞에 안내를 제가 맡았고요. 우리 탈북인들이 이제 스페인 대사관이 어떻게 생긴 줄을 잘 모르고 국기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제가 앞에서 손깃으로 여기가 스페인 대사관이다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비디오로 다 촬영을 했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경비원은 어느 쪽 사람인 거예요? 왜 이렇게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저 공안이죠. 중국 군인이죠, 저거 지금. 자기들도 이제 저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렇지. 이 사람 잡으려다 놓치고 저 사람 잡으려다 놓쳐서 한꺼번에 25명을 다 놓쳐서 25명 무사히.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면 경계를 완벽하게 했겠죠. 근데 다 지금 모자도 쓰고 옷도 조금 기존에 다른 옷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했던 옷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공안으로서도 상당히 놀라웠을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스페인 대사관을 왜 택했냐. 유엔의 순번제 의장국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최소한 일주일 내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끌게 되면 유엔에서 충분하게 중국 당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의 대결점을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중국 당국이 영리하게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이들을 필리핀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이 문제를 좀 더 장기화하면서 중국 당국의 국제법 위반을 국제사회의 대결 구도, 이게 조금은 실패한 거죠. 이만갑에서 모신 도의윤 대표님, 이분 보통 분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고소하신 분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고소하신 분입니다. 어디다가? 그거 가능해요? 아니, 이거 뭐예요? 진짜로요? 고소했다고요? 진짜요? 도대체 와, 김정일 고소라니요? 예. 2009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던 일이고요. 그때 당시도 수많은 고통받았던 우리 탈북 형제들의 인권 문제, 반인도 범죄를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다시 말해서 국제적 사법장치로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러시아 불목공으로 나와 있던 우리 탈북 형제, 또 다리 절단된 우리 탈북 형제 이런 분들을 모시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에 제가 직접 가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ICC가 아무나 고발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의 어떤 노력과 또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공분과 이게 맞추어져 가지고 예비조사 단계까지 돌입이 됐었죠. 예비조사 단계. 사실은 도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굉장한 일을 하셨던 게 동아일보 기자와도 통화하셨고 우리 채널A 기자와도 계속해서 이제 연이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 북한 문제를 계속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데 ICC의 세계적인 범죄가 고발됐다고 예비조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컨대 9,000건이 고발이 되면 그중에 예비조사가 13건 정도만 진행이 되고 1000분의 13의 확률이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진짜 굉장히 그 작은 바늘에 들어갈 수 없는 확률인데 김정일에 대한 고소가 예비조사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 굉장히 기념비를 남겼다라는 거고 도 대표님이 그때 고발을 했던 북한 인권에 대한 현실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그 사실은 아직까지도 불행하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중국 정부는 탈북인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고 여전히 김정일, 김정은의 인권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도 대표님이 알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비조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쪽 고발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저쪽이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응을 해야 이게 법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안 하겠죠, 저쪽은. 사실 ICC 같은 경우는 관할권 문제가 제일 큽니다. 관할권. 다시 말해서 ICC에 가입국이 되어야만이 그 관할권이라고 하는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죠. 북한은 당연히 거기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펼치는데 유엔의 프로세스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유엔 안보리라든지 또는 ICC의 검사의 재량권으로도 이게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분의 반인도적 범죄다 그러면은 이게 프로세스가 가능한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비조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비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김정일이가 죽잖아요. 자,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던 북한의 혁명 조직원이 대한민국의 한 남성에게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합니다. 첫 연락 어떻게 왔습니까? 사실 그 친구가 저희들에게 저희 단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요? 예. 저는 뭐 전화 걸어오는 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전화가 오죠. 특히 그때는 2014년 중반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사무실이 없을 때입니다. 사무실이 없을 때 전화가 왔고 그 연락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좀 수상하다 이래 보면 전화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하게 전화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찍혀져 있는 외국 전화번호가 조금 남달랐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일단 그 시간 좀 늦은 시간대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죠. 저 도의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제가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도의원 대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말로 했는데 제가 북한말을 좀 서툴러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잘 알고 있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보이부 요원처럼 저놈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감시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신뢰도 구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형님 아우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어립니다. 형님 아우로 지내는 그런 신뢰적인 관계가 구축이 됐죠.
근데 그분의 좀 정체가 궁금해요. 그래.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많이 어떤 궁금했죠. 분일지. 예,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전화가 이제 왔을 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저는 단순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있는 곳은 러시아고 자기가 공학을 전공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외화벌이 차원에서 나와는 있는데 단순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도 대표님의 어떤 도움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많죠. 네. 왜냐하면은 딱 우리 임명선 대표님 주변 우리 탈북인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게 북한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상호 감시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통화를 그나마 조용한 소리로 저하고 주고 받을 수 있다. 뭔가 좀 급이 다른 사람이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첫 전화를 받고 이게 보이부에서 혹시 역공작을 하는 거거나 나에게 뭔가 해코지가 들어오는 거거나 근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또 러시아에 계시다 보니까 국제통화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전화를 하는 입장인데 전화를 걸려와서 바로 끊어버리면 그 번호로 이제 그게 신호가 되는 거죠. 제가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 다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뭐냐면 자기는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어떤 마음을 제가 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쪽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저희들도 인권 운동적 차원에서 많은 탈북인들을 접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느 정도 반도사가 됐다고나 할까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진심들이 어느 정도 통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 전화기를 녹음을 해서 다 분석을 하죠.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앞뒤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들이 어느 쯤에 묻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쭉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 있으면서 해왔던 그 방식대로 점검을 했죠.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분이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 있다고 해도 북한 사람이 이렇게 남한 사람이랑 통화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맞아, 그렇죠. 아주 위험하죠. 또 저도 그 위험한 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나름대로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님 뭐 100% 도청됩니다. 100%.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공산 체제를 경험했던 사회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권력기구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전화 통화가 비용도 비용이고 또 도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이 바로 이 SNS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이 태블릿 PC가 하나 있었는데 그 PC를 우리 아우에게 전달을 해주면 나름대로 좀 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면서 또 보다 더 집중적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압축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제가 이게 PC를 전달을 하게 됐죠. 뭐 이모티콘도 쓰셨나요 혹시? 나중에 이게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제 카톡을 주고 받으니까요.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금방 배운다. 예. 금방 강화. 상대방의 이름을 최이상 본명인가요? 저 이름은 제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별명으로. 제가 저기 사진도 저렇게 보낸 이유는 제가 저기 유엔에 갔을 때 유엔 정원 사진이거든요. 그런 활동 사진을 제가 보내면서 최이상이라고 제가 찍은 것은 정말 우리 당신이 또 아우의 조직이 하고 있는 일들이 최고의 이상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꼭 실현시켜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이상이라는 가명을 제가 입력을 해서 보냈던 겁니다. 저거 진짜 레일이라고 쓰는구나, 금액군. 레일이 아니라. 레일. 어떻게 보면 이제 저건 이제 직접 주고받는, 도청 없이 주고받는 이제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심각하거나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주고받으셨겠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주고받아졌죠. 자기들이 진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북한의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자기들은 만들고 싶어한다. 그런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 그리고 인권 탄압의 그런 실상들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 알려줄 수 있겠냐. 이 친구는 북한 내부의 직접적인 인권 실상의 목소리를 대표님을 통해서, 형님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하겠다. 와, 이거 기가 막힌 얘기네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최이상 씨는 대북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답니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대표적인 사진 하나 그 친구가 보내왔던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지? 야, 이게 뭐일 것 같습니까? 이어폰 같고요. 뭐 전기 회로인데, 핸드폰을 만들었나? 아, 이분 대단한 분이네. 무슨 뭘 수신기 들을 수 같네요. 있는. 공학 공부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자기를 공학도라고 했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저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완제품인 이게 라디오인데 이 완제품의 라디오도 구입할 수 없는 게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마침 이 친구가 들었던 그 대북 방송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하는 대북 방송을 계속적으로 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거죠. 그리고 활동들도 보고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라디오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뭐 구체적인 체제 전복 이런 이야기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은 평양에 존재하는 조직이고 김씨 독재 왕조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조직이다. 사실 뭐냐면 뭐 실행 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 어떤 작동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작동 시스템을 와해시키면 결국 독재는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을 해체하는 것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인원도 소수고 많을 필요도 없고 한 가지 또 이야기한 것은 저희 대장,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장은 김정일의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장.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공식 명칭도 두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조직, 단체로 엮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수장이나 면면들은 형님이 들으면 놀라울 정도의 사람들이다. 물론 과시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의 진지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다. 실질적인 일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이 혁명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도 알고 계세요? 자기가 29살의 청년, 해외에 나와 있는 청년들 일을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남한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작업을 했다가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평양으로 압송이 돼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만 처형이 되는 게 아니라 1살짜리 아이도 죽였다. 어머, 임신하고 있어도 죽이는데요? 네, 1살짜리 아이도 죽였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체제, 이런 독재 체제에서 더 이상 자기들이 충성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자기들은 대부분이 북한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계급적 토대가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버지부터 해서 자기들의 신분 자체는 엄청난 신분의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들을 그냥 두고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금혁군, 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동혁 씨 때도 생각이 좀 날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하게 다 떠오르는데 동기라든가 혹은 그 행동 방식 하나하나가 거의 100% 유사합니다. 의문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 살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학을 나가서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또 혹은 제가 한국 학생들이랑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군대에서 10년 동안 청춘을 썩고 있고 누군가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과연 이게 우리가 주어진 삶이냐,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냐라고 얘기를 꺼냈고 그걸 바꾸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정말 한 30분 동안 이걸 다 쏟아냈거든요, 거기서.
동기도 사실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울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을 받았을 때 드는 그 충격과 그리고 그 배신감 같은 게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두렵잖아요. 친구랑 이렇게 찔러보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끝에 이제 이거 모든 원인과 책임은 김정일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 너 오늘부터 나랑 동지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한국에 계신 어떤 천땡땡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분한테 우리가 조언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인의 그 하던 일 때문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면? 하나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의 인권 실상들을 자기들의 목소리로 담았던 내용들을 제가 늘 하고 있는 이 일처럼 국제사회에 제대로 좀 퍼뜨려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일성 이 왕조 신화, 세습 왕조 신화에 대한 그 자료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비판하기 위해서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비판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합리적인 자료여야만이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거짓된 자료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권력을 갖게 된 과정도 사실대로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보내달라. 사실 좀 슬픈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잘 안 가는 도서관을 엄청 다녔습니다. 그 친구의 과업을 수행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사진들을 찍고 자료들을 찍어서 러시아다 보니까 전송이 잘 안 돼요. 그걸 또 기다리다 보면은 밤을 샜던 일들도. 그러면 그 자료들을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북한 주민들께 알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전단지 만들고 이런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적인 SD카드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SD카드 휴대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SD카드. 지금 북한도 거의 지금 이제 휴대전화가 500만 대 이상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SD카드 휴대폰에 들어가는 SD카드만 잘만 배포만 된다면 엄청난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손전화 신문사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변화된 게 그 전화를 해보면 SD 카드를 칵 뿌려놓으니까 핸드폰 딱 사이즈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머리 싸움하면 드라마인 줄 알고 볼 것 같아. 일단. 근데 그 안에다가 영화하고 한국 드라마하고 노래였고 그 가운데다 이제 김정일이 그다음에 김일성이 그 일가에 대해서 짝이었고 그런 카드를 딱. SD 카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북한에. 왜요? 왜냐하면 예전에 무슨 뭐 CDR, 그다음에 뭐 이런 테이프, 뭐 외장하드 이런 건 무게 부피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단속이 되게 쉽게 당하거든요. 맞아. 근데 SD 카드는 정말 손톱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친구는 이거 화장지 같은 데 있죠, 휴지.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지 틈에다 넣어가지고 숨겨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친구 우리 아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뭐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보 전달이 늦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어떤 정보가 하나 북한 안으로 딱 떨어지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퍼진다. 맞아요. 거의 쫙마당으로 다 부기포된다. 상당히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대칭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SD 카드가 어떤 의미냐.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때 당시로 SD 카드가 장마당에서 팔리기는 $5에 팔린대요. $5에 팔리게 되면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팔아먹기도 되는 거예요. 판의 내용이 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네.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단지는 잡아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지만 SD 카드는 죽게 되면 절대 신고를 안 한다는 게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신고가 안 된대요.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이게 야오 이야기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김씨 일가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좀 확신을 하던가요? 최희상 씨가. 그 친구는 이 표현이죠. 이렇게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 신화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북한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길래 제가 최소 뭐 한 5%에서 10%는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친구 이야기는 1%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게. 그렇지. 맞아요. 99%는 다 믿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 다 믿습니다. 네, 다 믿고 있다는 게. 우리는 항상 안 믿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어쨌든 깨어있는 탈북인들이 한국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거기가 최고의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살아가는데 이 친구 이야기는 이 1%를 5%에서 10% 정도만 올리면 북한은 넘어갑니다. 이 5% 10%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SD 카드나 라디오나 이런 것이 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이가 몇 년 안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도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렇죠. 5년 아니고 또 한 1년 안에라도 무너지면 좋겠다. 그건 내 소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가 또 탈북인들을 많이 접하니까 사실 탈북인들 중에는 북한 체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이 정도 상황이면은 500년 갑니다. 조선 왕조가 512년을 유지해 왔다면 김정은 그쪽이라도 500년 못 가라는 보장 이유가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독재 체제라고 해서 그냥 놀면서 독재 체제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체제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 2천만을 노예로 붙잡아 놓을까 이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도 중요한 건데 누가 더 안간힘을 쓰냐는 겁니다.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과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 둘 중에 안간 힘을 쓰는 세력이 이기게 마련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독재 체제를 비판하면서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큼 그것을 능가하는 노력과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느냐. 제가 거기에 충격을 딱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두려움은 혹시 없던가요? 두려움 같은 건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요. 죽으로 평양 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평양 들어가는데 지금 곧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북한 체제라는 것이 자기들이 완벽하게 일을 진행을 해도 죽게 되어져 있고 일을 못하게 되면 더 많은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서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사들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자기는 인간 폭탄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평양으로 돌아가셔서 연락이 끊어졌었던. 아니 평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평양에 여명거리가 있잖아요. 여명거리를 조성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김정은의 생명으로 조성 중인 평양의 여명거리에서 열흘 전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근로자 수백 명이 잔해에 깔렸는데 대부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닷새 앞둔 지난 10일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영생탑 사이에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조성 중인 일명 여명거리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위층 골격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층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잔해에 그대로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장비나 기술이 부족한 탓에 인력을 무작정 많이 투입하다 보니 사실상 맨손으로 철거를 진행 중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인부 수백 명이 그 자리에 매몰된 상황. 참사가 일어난 지 이미 열흘이 지나 사실상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도 이리가. 그 사건을 저한테 알려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에 자기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지금 밑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다 그냥 덮어버렸대요. 그 내용을 접하고 이것을 빨리 형님이 국제사회에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들을 여기에 내용을 제보를 해서 이 내용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 그 연락을 그 아우님, 그렇습니다. 최희상 씨에게 받아 들으신 거군요.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이어서 늘 노심초사 또 아우의 소식들이 전해져 올까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분은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한 이후에는 연결이 끊기게 되는 연락이 끊겼다가 이제 새벽에
저에게 한번 또 제가 또 소식이 뭔가 올까봐 전화기를 곁에 두고 잠을 청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뭔가 전화가 온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아는 기자분 한 분이 그 새벽에 아마 5시인가요? 6시인가요? 전화가 왔는데 기자분이 하는 말이 대표님 지금 북한 영상에 대표님이 나왔는데 이거 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 봤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추진해온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 범죄의 진상을 논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한다. 대표님 지금 북한 영상에 대표님이 나왔는데 이거 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 봤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추진해온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 범죄의 진상을 논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한다. 이자는 살인 악마들에 의해 극악한 테러범으로 전락된 김성일이다. 2014년 6월 당시 해외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이자에게 피랍 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놈을 접근시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한 다음 교묘하고도 끈질긴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적대의식을 불어넣었다. 피랍 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놈은 괴뢰 국정원의 끈앞불로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를 전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자이며 수전너이다. 이에 대해 김성일은 이렇게 자백한다. 저는 2014년 6월경 괴뢰 피랍 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이라는 놈을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었으며 그런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적들이 반공하고 모략 선전에 서가는 거가 극히 천하무도한 테러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야? 자기가 그 괴뢰산 삼성 판용 컴퓨터를 한 대 보내주겠으니 거기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문자 대화 프로그램을 적재하고 아이디 주소를 입력한 다음 친구 초대를 하면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그 인터넷 상에서 반공하고 모략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후에 그것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일 놈에게 판형 컴퓨터로 자유아시아 방송을 비롯한 반공화국 모략 방송들과 선전물들을 대대적으로 시청 열람시키었으며 도희윤 놈을 통해 세뇌 교육을 유방감이 나오는구나. 도희윤 놈을 통해 세뇌 교육을 집요하게 벌려 이자를 극악한 테러범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해외 연락 거점 마련을 위해 적들이 2017년 5월 5일 오전 10시 신의주 세관을 통해 들여보낸 설비와 자재들이다. 아니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최 이상이라고 이름까지 가명으로 지어준 그분이 지금 저 영상 속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내용은 완전히 나는 협박당했고 회유당했고 속아 넘어갔고 나쁜 놈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김성일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본명하고도 다른 이름이고 그마저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 당국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해외에도 알려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각색들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중졸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뭐 일개 노동자 이런 게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일개 노동자를 교화시켜서 그런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에 가담시키게 한 게 아니냐. 특히 도윤이라는 놈이 저놈이 수준노라고도 이야기하고 사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중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졸이라 다 수준 다른 건 아닙니다만 그런 표현으로 그런 식의 뉘앙스로 노동자 별게 아닌 노동자를 시켜서 이런 나름대로의 체제의 정말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뼈대 있는 집안의 세력들이
집단으로 반체제 활동을 했다. 북한은 충격이죠. 바로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왜곡시키기 위해서 저런 영상을 저는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태빌리시 같은 경우도요. 제가 보낸 유형은 맞지만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우가 러시아에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갈 때 저에게 이야기한 것은 워낙 그 보안의식이 철저한 친구이기 때문에 강의 태블릿 PC는 던져버리고 간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저렇게 꺼내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보면 뭔가 좀 우리 아우의 이야기가 뭐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대본을 읽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에 이자물 대본을 읽더라고. 더희윤이라는 놈을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었으며 국히 천하무도한 테러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뭔가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밖에 사람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북한 그 공안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앞에 데려다 놓고 예를 들면 뭐 권총으로 아들을 겨냥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다 풀어라, 이야기하라. 저는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조직원들의 소식은 혹시 전에 온 게 없나요? 제가 직접 중국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활동하는 선교사분들이라든지 브로커 분들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우리 아우는 뭐 적결 처형식으로 처형이 됐고요. 조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다 죽인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숫자는 거의 2자리 숫자. 그리고 이것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죠. 특히 그 아들은 그 아이를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흔쾌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아들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키우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크게 웃고 표현도 그렇습니다. 오늘 형님하고 소통하면서 제일 기쁜 날이다. 오늘은 2발 뻗고 자겠다. 그거면 다 됐다. 진심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뭉클해지세요? 이 얘기하면. 그 약속을 제가 못 지켰기 때문에.